자, 이제 주관식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22번, 단답형 22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합집합이 6, 8,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때 실수 A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와 B 값을 보면 보다시피 A와 B는 각각의 원소가 두 개씩 있으니까 같은 원소가 없다면은 교집합이 없다면은 원소가 4개인 합집합이 생겨야 되는데 같다라고 하면은 A라는 애가 6 또는 A라는 애가 8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가 6인 경우는 A 플러스 2가 8이 되니까 합집합의 원소가 8개 되지 않고 A가 8인 경우는 10 되니까 원소가 3개 가능하겠죠. 그래서 A 값은 8이라고 되어집니다. 자, 다음 23번입니다. 점 5,4라는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좌표를 a, b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먼저 5,4라는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키자 이렇게 되면 4,5라고 될 것이고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4,6. 요게 바로 a,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4, B 값은 6 나와서 A와 B의 곱은 24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주어진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절한 값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렇게 돼도 되고 또는 전개해도 상관이 없죠. 뭐 할까요? 우리 전개해볼까? 쌤은 혼자 풀 때는 적절한 값을 대입해 봤는데 전개 한번 해볼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cx 이렇게 오른쪽은 정리가 될 거고 왼쪽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a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 x 마이너스 2b라고 나오는 거니까 a 값이 2, b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c 한 값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4 나오겠네요. c 값은 4.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은 5라고 나오겠네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의 점 중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네.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 필요하죠.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중심이 2, 4분면에 있으려고 하면은 얘는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근데 이 마이너스 r, r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돼야 되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은 r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r제곱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r이 양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1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바로 요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 원의 방정식 세우자 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1 이렇게 되니까 날릴 건 소거할 건 소거해주고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나오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2 마이너스 2 1 더하게 되니까 1이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26번입니다. 집합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서 집합 y가 y는 b보다 크다 라는 집합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fx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된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대도하는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둘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이 문제 좀 익숙해야 되는데 이게 쌤이 쌤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학기 때 2학년 우리 1학년 때 2학기 때 문제 냈었어요. 비슷한 문제를 출제했었어. 2학기 때 중간인지 기말인지 산술기하 쓰는 문제를 쌤 출제했던 것 같으니까 아마 중간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 제일 마지막 문제로 출제를 했던 문제거든. 정말 비슷하게 나왔었어. 근데 왜 못 풀었다면 정말 속상하겠네. 자, 그러면 일단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일단 우리 생각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 집합으로 볼 거고 그냥 정의역과 치역을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좀 가까이 가서 우리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1대1 함수여야 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 그럼 2차 함수가 그냥 실수 전체 범위에서 본다고 할게요. 먼저 주어진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졌다 치면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을 찾아야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y라 둬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해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 2차 함수는 보다시피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우리 1대1 함수를 찾으려면 y축에 수직하게끔 또는 x축에 평행하게끔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였어요. 왜? 그러면은 여기가 a 값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x 값을 b 값이라 얘기하면 fa랑 fb의 함수 값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1대1 함수라는 것은 함수 값이 같도록 하는 x 값 뜻은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수가 되면은 1대1 함수가 아니었다라는 거 지워주고. 그러면 얘는 우리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보다시피 정의역에 특별한 제한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릴 거야. 어디 부분만? x가 a보다 큰 부분. a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나는 그래프를 여기보다 큰 부분만 볼 거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큰 부분만 볼 거야. 이 a보다 큰 부분만. 근데 이 여기 a가 왼쪽에 여기 있다 해도 큰 부분만 봐도 여전히 1대1 함수가 안 되죠. 왜? 요 밑에 부분 아직 두 점에서 만나거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왜 생기지 했더니 A라는 데를 내가 왼쪽에서 잡았더니 꼭지점보다 왼쪽에서 잡았더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 우리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보니까 x값이 점점 커질수록 점점점 내려가다가 꼭지점의 가장 아래 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2차 함수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지점보다 조금만 큰데 가면은 내려오다가 만나는 점, 올라가다가 만나는 점 이런 점이 생기니까 A란 애가 왼쪽에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 있어야 될 것이다. A란 애가 이 꼭지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A가. 그래야지 오른쪽에 A보다 큰 값만 갔을 때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는 형태니까 다시 내려가지 않으니까 또다시 같은 지점에서 만날 리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값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1대1 함수를 만족시키려니까 A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2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다 나오겠니 얘들아?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 보다시피 방금처럼 A가 왼쪽에 있어 버리면 이 A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지점이 두 개 생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A는 오른쪽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엔 1대1 함수가 됐고 지금 현재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 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지금 현재 공역은 y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함수의 치역은 어딜까 했더니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애들이니까 1에서 지금 a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y 값들이 전부 어떤 애들? fa보다 큰 애들만 모아지고 있으니까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다라고 주어졌더니 현재 치역은 y는 f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진다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공역이랑 이 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 위에 주어진 y가 b보다 크다랑 y가 fa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네 둘이가 같은 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b와 fa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애는 지금 2보다 크 나왔고 B라는 애는 FA랑 같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A-B의 값의 최대값이었단 말이야. 그럼 A고 B라는 게 FA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고 되면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거고 지금 현재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A 값이 바뀔 때마다 A-B는 다른 값을 가질 것이야. 하지만 그 값은 보다시피 A에 따른 2차 함수의 값이 된다는 거.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그래프를 꼭지점을 찾아주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5a가 될 거고 꼭지점 찾기 위해서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3이니까 12를 빼게 되는 거죠. 4분의 12 그러면 4분의 13이라고 나온다. a 값이 2보다 큰 데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떨 때 a 값이 2분의 5일 때 최대값인 4분의 13을 가질 것이다. a-b는 a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 4분의 13인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4 플러스 13 그래서 17이라고 계산된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26번의 답은 17이었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원C가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라고 할 때 두 원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C-가 C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것이고 직선 4x-3y 플러스 2는 두 원에 모두 접하고 있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원 한번 그려봅시다. 중심이 1,0인 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현재 r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얘를 평행 이동한다라는 거네. 맞지? 평행 이동하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평행 이동을 했는데 이 C-라는 점이 색깔도 좀 바꿀까? C-라는 점이 C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그럼 당연히 나머지 중심도 C-의 중심도 C 위에 있겠구나 이렇게 될 거겠죠. 그럼 얘는 좌표가 A 플러스 1, B 이렇게 되겠죠. X축의 방향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니까 중심이 1,0이고 C-는 A 플러스 1, B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지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쭉 가서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죠. 즉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될 거라는 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 거 또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수직으로 이동한 얘가 반지름 r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x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인 걸 현재 알고 있고 그 다음엔 직선 y는 4x-3y 플러스 21은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렸더니 이 직선은 보다시피 두 원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 이렇게 동시에 접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접선의 특징은 뭐 있었더라 했더니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접선까지 수선의 발 내리면 접점을 지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선의 발 그으면 접점이 된다라는 거. 특징적인 게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얘네 둘이 얘네 둘은 당연히 평행이란 말이야. 얘네 접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올라왔으면 평행이야.
근데 90도, 9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 직선과 요 직선도 평행일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요 직선도 병행이 될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직되고 중심과 중심끼리 연결한 얘네가 바로 여전히 수직을 유지하게끔 접선이 되게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요 친구가 병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얘도 얘도 90도 90도만큼 갔으니까 하나의 직선에서 수직으로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 지점이 같은 거죠. 이런 거지. 한마디로 요 말이지. 바닥 위에 있어. 거기서부터 내가 수직 똑같이 올렸어. 똑같은 길이만큼 기둥을 똑같이 세웠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만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요 직선과 요 밑에 있는 바닥이 평행하게 될 거잖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똑같은 막대기를 수직하게끔 꽂으면 당연히 그 막대기 끝머리 연결한 직선이 바닥과 평행하게 될 거라고. 요게 위치가 이렇게 됐지만 얘가 바닥과 평행하게끔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기울기, 요 파란 선의 기울기인 A분의 B라는 게 파란 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3분의 4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 값은 3분의 4a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로 들어갈까? 들어가면 a제곱 플러스 9분의 16a제곱은 r제곱인 거라서 알아서 9분의 25a제곱이 r제곱이 되는구나. 역시 한 가지 값은 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하지만 내가 또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이 4x-3y 플러스 2분의 1이 그냥 선이 아니라 접선이었잖아. 즉 1,0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될 거라는 거. 어디 다시 4x-3y 플러스 21은 0이라는 직선과 1,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1,0 대입 4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0 플러스 21 절대값 한 요 값이 반지름 r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 5분의 25가 r 따라서 r이라는 게 25가 아니라 5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다. 반지름이 5구나.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네. 9분의 25a의 제곱이 25니까 a의 제곱이 9,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있다는 거. 문제에서는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쭉쭉쭉 다시 줄여주면 a가 3이면 b 값은 4인 것을 알아내네. 그래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값은 3 더하기 4 더하기 5 나오면서 12다 라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접선에 대한 성질, 우리 중심과 접선까지 수선의 발내린 길이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원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이 동시에 접하는 접선과 병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이 기울기를 또 이용해서 문자를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7번의 답은 12였습니다.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정삼각형과 3개의 직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정다각형 내부에 하나씩 적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3개의 정사각형이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이 있는 수보다는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고 있는 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정삼각형에 어떤 숫자가 와야지 정사각형에 어떤 숫자를 적을지 정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숫자가 와야지 이제 정사각형을 적을 수 있겠죠. 1 오면 1보다 작은 숫자가 정사각형에 적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올지 전혀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6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정사각형에 적을 수 있는 숫자는 5 이하의 숫자가 돼야 된다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또 이웃한 애들, 정사각형은 변을 공유하고 이웃하고 있다 우리 많이 얘기했죠. 이웃한 애들끼리는 같은 숫자를 적으면 안 되니까 가운데 어떤 숫자 적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가운데 숫자를 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가운데 먼저 5개의 숫자 중에서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 중에 하나 고르자. 여기 그러면 어떤 숫자 하나 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왼쪽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오른쪽에 온 숫자가 아니어야 되니까 4개 중에 한 개를 골라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네모에도 역시나 왼쪽에 있는 숫자만 아니면 되니까 4C 1 이렇게 되겠죠. 해주고 세모가 정삼각형의 세모로 얘기하네 내가 정삼각형의 6이란 숫자가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80까지 되겠네요. 20 곱하기 4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삼각형에 6만 적히는 게 아니지 5가 적힐 수도 있겠죠. 그럼 네모에 적힐 수 있는 숫자는, 네모가 아니라 정사각형에 적힐 수 있는 숫자는 1, 2, 3, 4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럼 역시나 가운데 먼저 숫자를 정해주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숫자는 가운데 숫자 빼고 나머지 중에 하나. 그 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다.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에 적힌 숫자 말고 나머지 이렇게 될 테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얘는 구해주면 12 곱하기 3, 36가지. 끝난 게 아니다, 맞죠? 정삼각형에 4라는 숫자가 왔으면 정사각형에는 3보다 작은 숫자가 와야 된다. 그럼 역시나 가운데 정사각형에 들어올 숫자 고르는 방법 3개 중에 하나 고르자. 나머지 양쪽 끝에는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얘 말고 나머지 고르는 방법. 그러면은 4, 3, 12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정삼각형에 3이 들어오고 정사각형에는 그러면은 2 이하의 숫자가 와야겠죠. 그러면 1, 2밖에 안 남았으니까 적힐 수 있는 방법은 가운데 2가지, 나머지는 그대로 양 끝으로 적어주는 2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정삼각형에 2라는 숫자를 적으면 안 될 거야, 맞지? 왜? 그러면 정사각형에 적을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없는데 1 가지고는 이웃한 애들 다르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해봅시다. 얼마? 48. 얼마? 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 다 더하면 130까지. 그래서 정답은 130이라고 나옵니다. 28번의 답은 130입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가조건은 우리가 fx를 나누고 몫과 나머지가 다 주어졌으니까 검산식을 활용해서 fx는 x의 제곱 플러스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이고 나머지가 gx의 제곱 플러스 빼먹었다.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런 모양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나 조건에 의해서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며 여기에다가 어떤 다항식 곱하면 f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엔 f0가 0이 아니래. 그럼 f0이라고 하는 건 g0, h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면 얘가 0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g0도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조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문제에 가나다 준 걸로. 자, 그러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했더니 여기서 더 손댈 것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fx를 이 x제곱 플러스 x로 나눴고 그 다음엔 fx를 gx로 나눈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fx를 나누는 식이 달라지고 있네. 그럼 검산식 주어진 거에서 나누는 식을 좀 바꿀 수는 없을까? 요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요거를 예를 들었죠. 137을 10으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37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13이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누는 수, 나뉘어지는 수, 몫, 나머지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바꿔서 이 137을 5로 나누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숫자 어렵지 않으니까 5로 나눠도 좋지만 우리는 방금 뭘 했냐면 10으로 나눠 봤단 말이야. 그럼 나누는 숫자가 지금 5가 되길 바라는 거니까 이 10을 5로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0을 나누는 숫자를 5로 바꾸자 하면 남는 게 여전히 2가 남아있을 거고 몫도 남아있을 거고 나머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얘가 5 곱하기 26 더하기 7 이렇게 표현해보니까 얘가 나누는 수야, 얘가 몫이야, 얘가 나머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도 좋을 거라는 거지.
근데 문제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뭐 나머지가 7이야. 5로만 넣는데 나머지가 7이야.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뭔 소리야? 나머지는 나누는 숫자보단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가 크잖아. 덜 나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했더니 얘는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직 나누는 숫자가 5인 것들을 묶어내준다라는 거지. 묶어내주면 26 더하기 1 요거 전개하면 위에 있는 모양 나올 테니까 플러스 2라 되면서 얘가 나누는 수 얘가 목 27이 목 나머지는 2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식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쌤은. 그래서 보다시피 먼저는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눴지만 나는 gx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gx를 다 묶어내면 얘는 gx로 나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바꿔볼게. 전개해보자. x의 제곱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gx의 x 플러스 2를 곱하게 될 것이고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나는 지금 gx로 나눈 걸 넣어보기 위해서 gx를 묶어내고 x 플러스 2 하나 뒤에 있는 여기서도 gx 묶어내니까 gx 하나 남아.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지들끼리 계산해줄게. 왜? gx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적어본다는 거죠. 그럼 난 이제는 얘를 나누는 식 얘가 목 얘가 나머지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나누어 떨어진다 얘기했단 말이야.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럼 나머지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아직 덜 나눴단 얘기가 되는 거지. 왜? 얘가 나머지가 아닌 거니까. 얘가 나머지가 아니면 우리 아까 7이 나머지가 아니었으니까 5로 한 번 더 나눠봤잖아. 그래서 얘도 gx로 나누어서 뭔가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면 나머지가 얘가 나머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지. 다시 위에 숫자에서도 볼게. 7이라는 숫자 덜 나눴으니까 5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에서 얘가 결국 최종 나머지가 됐었다고. 그래서 얘도 뒤에 있는 얘가 나머지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얘가 나머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걔를 gx를 한 번 더 나누면 몫과 나머지 생기면 얘가 진짜 나머지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나누는 식 얘는 묶어내고 얘네들 더한 게 얘랑 더한 게 목 얘가 나머지 이런 식으로 남을 거라는 거지. 근데 얘가 남는다 안 남는다 지금은 나머지가 없다 했잖아.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네. 이 x제곱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있으면 얘는 x제곱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x 플러스 1 곱한 게 gx랑 qx 모양이니까 이 x제곱 x 플러스 1이란 요 식의 인수 중에 gx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gx가 0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인수 중에 x를 gx가 인수로 가져버리면 인수 중에 x를 gx가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g제로가 0이 되어버리니까 gx라는 애는 어떤 애들만 인수로 가질 수 있다. x 플러스 1만 인수로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다가 개수가 양수 문제에서 양수라 했으니까 양수 k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양수 k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위에다가 대입하면은 fx10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싶지만 넣어볼게요. fx랑은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식으로. fx는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2이고 나머지가 g의 제곱 x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난 여기서 알고 있는 건 또 뭐일 거냐 했더니 얘가 나누는 식이야. 얘가 나머지야. 그러면 둘의 차수를 비교해보면 나누는 식의 차수가 더 커야 돼.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그럼 얘는 gx는 몇 차냐 했더니 1차란 말이야. 그럼 얘는 나누는 식은 몇 차? 2차일 거야. 나머지의 차수는 그럼 몇 차가 돼줘야 되냐면 1차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얘는 제곱했으니까 높으면 2차 되는데 2차 마이너스 2차면은 2차일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차수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1차여야 돼. 그러면은
앞에 있는 gx를 제곱했을 때 차수는 1이 돼줘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gx의 제곱은 k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차수가 얘는 1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1보다 작거나. 그러려면 k제곱이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난 양수만 가져온다 했으니까 k가 1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다시 이제 적읍시다. gx라고 하는 fx란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 즉 2x 플러스 1이 나머지다 라는 거. 요게 fx라는 거 알 수 있고 문제에서는 f2 구하자 했죠. f2 구하면 4 플러스 2 플러스 1에 4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7, 4, 28 플러스 5니까 답은 3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답은 33입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가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가 있다. gx가 있다. 그랬을 때 방정식 fx-1 gx-1의 모든 실근의 집합을 알파 다음 방정식 fx는 gx의 모든 실근의 집합을 베타라고 얘기할 때 두 실수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알파 베타가 베타가 더 큰 숫자다 해가지고 집합 A는 알파와 베타 얘네를 원소로 갖는 거고 집합 B는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을 집합의 원소로 갖는다 라는 거. 그랬을 때 상수 K에 대하여 방정식 요곳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개수를 K이고 세 실근의 합이 12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쌤도 풀이 할 거지만 진짜 풀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계산이. 이거는 모르겠네. 쌤은 앞만 풀어봐도 모양은 딱 특별하게 보이진 않고 무식하게 계산해내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열심히 가봐야지.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더 얇은 볼펜 얇게 만들어야겠네. 엄청 가까이 갔거든. 보면은 지금 계산 공간을 사용하려고 이만큼 줄여놓은 상황이라 펜을 조금 더 얇은 걸로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어떤 방정식이냐 했더니 fx-1 그 다음엔 gx-1은 0. 요 방정식의 근을 내가 a라고 집합을 모았어. 그럼 얘는 몇 차? 앞에 있는 fx-1 요게 2차가 될 거고 얘도 2차란 말이야. 총 몇 차? 4차니까 실근이 4개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얘는 집합이 알파 베타 2개만 나왔다라는 거.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중근을 갖는구나. 알파가 3번 갔는지 베타가 3번 갔는지 또는 2번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근일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fx는 gx니까 이항 해볼게요. fx-gx는 0이라고 얘기하면 요것의 실근이 b라고 얘기해서 알파랑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잘 보면 얘 2차 맞나? 했더니 개수가 달라. fx의 개수는 2, gx의 개수는 1이란 말이야. 그럼 둘의 차이에 둘을 뺐다 그러면 얘는 몇 차? 2차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라는 거지. 2차. 여기 2차 또 적었네. 어쨌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나는 그것도 근을 알고 있고 개수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fx-gx라는 식은 x-알파, x-베타-3 요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되나요? 그 다음에 되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도 알파가 들어있고 여기도 알파가 들어있어. 그럼 알파를 대입한 이 f-g 알파는 0인데 그 뜻은 f-g 알파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알파를 위의 식에다 대입하면 f-1 곱하기 g-1 g-1 한 값이 0이 된다는 거니까 f-가 1 또는 g-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F알파만 1일 수도 있고 G알파만 1일 수도 있고 둘 다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나머지 하나도 또 1이 돼야 되거든. 여기서 보다시피 얘네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먼저 G알파, F알파 얘네들은 전부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걸 알고 있으니까 gx라는 식을 나는 요렇게 쓸게. 나머지 한근을 모르니까 g알파랑 x-알파, x-베타 베타는 아직 모르지. 나머지 한근을 모르니까 다른 값인 감마를 근으로 갖는다. 요렇게 쓰면은 알파 넣었을 때 1이 된다는 건 알파 말고 다른 값을 넣어도 1인 숫자가 하나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감마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g 알파가 1, g 감마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먼저. 근데 중요한 건 감마는 보다시피 우리 1 되는 값이 알파 아닌 베타여야 되거든. 감마도 알파 아니면 베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아직까지. 자,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은 gx-1이라는 식은 x-알파, x-감마 이런 형태로 적을 수 있고 fx라는 식은 내가 여기서 알고 있어. fx라는 식은 뭐냐 했더니 x-알파, x-베타-3 플러스 gx라고 적을 수 있고 나는 또 뭐 fx-1, gx-1 곱한 게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fx-1이라는 식은 x-알파, x-베타-3 플러스 x-알파, x-감마 이런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작아지면 안 돼. 엄청 작아 보여. 얘네 둘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또 묶어내면 얘는 x-알파 묶어내주면 얘네 둘 더하니까 2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fx-1과 gx-1을 곱한 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에 있는 얘네 둘을 곱하는 것이니까 x-알파의 제곱 x-감마 2x-베타 감마-3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보다시피 근이 뭐뭐 나와야 했더니 알파, 감마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뭐 있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어째? 왜? 나는 fx-1, gx-1은 0. 요방정식의 근이 지금 알파, 감마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근이 뭐 먼저 알고 있냐면 알파랑 베타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파만 베타에 얘네 둘은 무조건 알파 베타로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감마가 알파이면 요 값은 무조건 베타가 돼줘야겠지. 그래야지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반면에 감마가 베타면 얘는 알파일 수도 있고 얘가 또 베타 둘 다 베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중에 어떤 케이스가 맞을 것인가 또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감마가 알파라고 생각해보면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은 베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대입해주면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3이 2베타. 그럼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건 가능하겠다, 맞죠? 반면에 감마가 내가 베타라고 얘기를 해주면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은 알파일 수도 있잖아.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2베타 플러스 3한 게 2알파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베타가 감마다 이렇게 정리해준 거죠. 감마를 베타로. 그러면 베타 플러스 2분의 3 한 게 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문제 조건에 의해선 베타가 더 큰 값이라고 주어졌었어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그러면 큰 값에다가 뭔가를 더했는데 알파가 된다? 문제 조건이랑 맞지 않네. 요건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감마가 베타랑 같고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이 베타인 경우도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마에다가 베타를 넣어주면 2베타 플러스 3이 2베타다.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역시나 모순이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내는 값은 뭐네? 감마는 알파랑 같고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랑 같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조금만 줄여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감마랑 알파랑 같다 했으니까 gx라는 애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였는데 감마가 알파랑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1 이런 모형으로 표현된다는 거. 아, g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모양인 것이고, 다음엔 fx라고 하는 애는 gx가 뒤에 플러스 있지만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엔 x 마이너스 베타가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됐었으니까 베타 자리에 알파 플러스 3 들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6 나오면서 여기에 gx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gx 요게 이제는 fx gx인 걸 찾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지긋지긋하다 맞죠? 이렇게 보니까. 자, 이제는 또 뭘 해볼 거냐 했더니 난 여기까지는 잘 정리가 돼서 문자가 2개 있었던 게 이제 하나로 좀 정리가 됐어. 알파 하나로만. 그 다음에 알파고 베타가 알파 플러스 3인 것까지 현재 알아냈다는 거. 한 문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되겠죠. 2알파 플러스 3 플러스 k. 왜냐면 베타가 지금 현재 없어졌으니까 이제 문자 계산하다 보면 베타가 헷갈려 보일 수도 있어서. 자, 그럼 이제 뭘 해줄 거냐 했더니 나는 fx는 k 또는 gx는 k의 근을 구할 거야. 둘 다인 거지. 한마디로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x값을 찾을 거야. 어떤 x값? fx를 k 또는 gx를 k라고 만들어주는 그러한 값을 찾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게 이 집합의 개수가 지금 현재 몇 개다? 문제에서 3개인 걸 알고 있고, 이 집합의 원소의 합, 우리 S라고 많이 표현했었죠. 이 집합의 원소의 합을 다 더해주면 12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원소가 3개라고 얘기한다는 건 분명히 각각 2개씩 나올 건데 그 중에 공통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분명히 2차 함수니까 얘도 2개, 얘도 2개가 생길 거야. 그럼 한 개, 2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1개 생기는 경우는 이미 나왔어요. 언제? k가 1일 때예요. 1일 때가 gx가 1개 생길 수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보다시피 그 경우는 k가 1인 경우인데 그 경우는 2개로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경우는 안 될 거란 말이야. gx가 2개 나올 거고 그럼 얘 1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해주고 먼저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얘는 2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이해가 되나요? x는 k, gx는 k를 만족하는 애가 1개인 경우는 알파일 때 하나밖에 없어요. x는 알파. 그 경우는 즉 k가 1일 때 그 경우는 이미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2개가 gx를 지우면 안 되고 적어도 얘는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두 근을 p하고 q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즉 gp는 k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gq는 k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공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될까요? 한 근은 공통으로 나타나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p를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fp는 이 p-알파 p-알파-6 g 플러스 gp 이렇게 되고 얘가 k가 되거든요. p-알파 p-알파-6 플러스 k가 나오는데 난 얘가 하나가 만약에 p가 공통근이라고 하면 얘가 p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얘가 k다. 그러면은 p가 알파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p가 알파 또는 알파 플러스 6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알파라는 건 그러면 k가 1인 경우로 공통근이 겹쳐지는 거니까 한 근이 p가 알파 플러스 6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뭘까 했더니 위에서 올라가면 gx는 어느 점 x는 알파에 대해서 x는 알파 많이 안 나오네. x는 알파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한 근이 알파 플러스 6이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마이너스 6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가 이제 gx를 k로 만드는 두 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p는 여기 또 fp도 k가 되도록 하는 애가 얘가 또 중근이 됐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셋을 더했을 때 12가 돼야 되니까 나머지 한 근은 무엇이냐? 얘네들 더하면 2알파니까 나머지 한 근은 12-2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나머지 뭐다? F 12-2알파 하면 요 값은 얼마?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들어갈까요? 얘는 12-알파 라고 되어 12 그러면 3알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2-2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 되죠. 그러면은 6-3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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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gx에다가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12-3알파의 제곱 플러스 1, 요 값이 또 k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k는 또 어디서도 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6 대입하면 k가 돼야 되는 거죠. 위에다가 알파 플러스 6 대입하면 알파 플러스 6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 k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37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되겠죠. 얘는 3 묶어내면 3, 4 마이너스 알파, 얘도 3 묶어내면 2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얘는 3 묶어내면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한 게 37, 이항하면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로 약분해주면 4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16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8은 4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4알파 플러스 20은 0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 구해주면 알파가 2 또는 알파가 5 나오게 된다. 알파가 2개 나왔어. 얘들아, 문제에서 보면 알파 1개 나와야 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왜? 될 수 있는 알파들의 합이 아니라 그냥 알파 베타 k였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걸러주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2일 때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가 뭐였냐 했더니 여기에 세근 구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알파가 2일 때 세근은 뭐냐 했더니 8 2면 마이너스 4 또 2 들어가면 8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되는데 요건 만족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는 5분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파가 5면은 베타라고 하는 건 거기다가 3 더한 게 베타였다 맞죠? 베타는 8 K는 37인 걸 알고 있네. 얘네 둘 더하면 13 얘네 둘 더하면 50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의 값은 50이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징글징글 하더라고. 쌤도 계산을 해봤지만 정말 징글징글 하더라고. 그 다음에 풀이 하다가 아니 선생님 여기서도 그럼 얘가 중근 갖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2차항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2다 보니까 꼭지점이 조금 더 아래로 가는 형태예요. 여긴 꼭지점이 1인데 얘는 계산해주면 꼭지점이 조금 더 1보다 더 아래로 들어가요. 그래서 K가 지금 현재 얘가 중근 갖는 경우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K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두근 fx는 K 얘도 두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정리 한번 해보면 얘는 x-알파 x-베타 얘 플러스 x-알파의 제곱 플러스 1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정리해주면 x-알파 묶어내면 2x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6 나와서 2배의 x 알파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이쁘게 정리해주면 2의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근이 얘의 꼭지점은 어디? 얘네 둘의 중점이면서 플러스 머시기 마이너스 머시기 하면서 1보다 뒤에 마이너스 머시기 더 생긴다는 거죠. 대충 감이 오나요? 무슨 말인지? 정리하다 보면 꼭지점에 완전 제곱한 게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해준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얘는 1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가 꼭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gx는 여기가 알파 콤마 1이었으면 얘는 알파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이지만 1보다 더 낮은 데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K 얘기하면 K가 아까 1보 얘는 2점에서 만나야 돼. 아니면 1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보다시피 K가 1보다 크면 얘도 2점에서 만나거든. 그래서 얘도 GX는 K라는 애가 무조건 2점이 생겨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쌤 얘 2개 1개 갖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근을 내가 하나 P를 잡으면 나머지 걔가 여기 P, fx는 K의 근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P를 대입한 값이 K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P라는 값이 알파 또는 알파 플러스 6이어야 되는데 알파인 경우가 왼쪽에 있는 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6이 한근. 그 다음에 GX의 나머지 한근은 대칭성에 의해서 알파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럼 나머지 한근 찾아서 대입하는 형태로 푸는 문제였다. 문제 풀이는 쌤이 언뜻 봤던 것 같은데 뭐 풀이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쌤 꼼꼼히는 안 봤는데 좀 달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와,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쌤도 하면서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나오긴 했었는데 화이팅! 어쩔 수 없네. 어쨌든 30번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문제쌤 전체 문제 풀이를 했었는데 듣는다고도 참 고생 많이 했고 푼다고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꽤나 어려운 문제도 많았어요. 사실 29번, 30번 같은 문제는 계산 과정이 굉장히 좀 많아서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21번도 그렇지만 틀린 문제들은 다시 내가 틀리지 않게끔 공부하는 게 공부거든요. 내가 몰라서 틀렸던 문제들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다시는 이런 문제를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푸는 방법을 만나지 않을 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은 언젠간 또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오답 노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수고했습니다.